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신료 전쟁과 동인도 항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후추와 같은 향신료는요, 세계 경제사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그래요. 대항해 시대의 개막과 식민지의 경쟁은 바로 향신료를 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시대 자체가 향신료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육류의 맛을 내는데 동양의 향신료가 필수적이었어요. 향신료 중에서도 인도의 후추, 스리랑카의 계피, 동인도 제도의 육두구, 몰루카 제도의 정향이 대표적이었어요. 유럽에서 후추와 같은 동방 상품의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어요.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에요. 중국보다 동쪽에 황금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후추를 물쓰듯 쓴다라는 대목에서 유럽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신항로 개척의 필요성이 한층 절실해졌죠. 1492년에 콜럼버스는 후추와 금을 찾아서 인도로 출발했어요. 그는 대서양으로 나가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도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그를 맞은 곳은요, 서인도 제도와 신대륙이었죠. 1498년에 바스코 다가마의 포르투갈 함대는 향신료를 찾아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이르렀어요. 아랍인 백길 안내자 덕분이었는데요. 인도 캘리컷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 인도예요. 그 무렵의 인도는 유럽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국가였어요. 특산물인 향신료 이외에도 수공업이 발전해 있었어요. 캘리컷의 무명은 매우 고급품이어서 유럽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 직물에 캘리코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 캘리코의 자극을 받아서 면직물 산업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바스코 다가마 일행은요, 향신료와 캘리코 같은 귀중한 동방의 산물을 싣고 귀국을 했어요. 이 일행은요, 이때 6000%의 이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서구 열강의 동양 진출이 본격화되었어요. 포르투갈은 1505년 인도 고아에다가 총독을 두고 본격적으로 식민지 개척 전략을 펼쳤어요. 1511년 실론과 말레이 반도의 말라카도 정복했어요. 그리고 1515년에 페르시아만 항구의 호르무즈를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포르투갈의 동아시아 시대는 활짝 만개했죠. 1517년에 중국에 진출해서 마카오를 점령했어요. 포르투갈은 16세기 전반에 큰 이익을 보장하는 후추와 비단 등 동방무역을 독점해서 거대한 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스페인도 진짜 인도 항로를 찾게 되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었어요. 스페인 제국의 무적 함대가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국에게 패하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16세기 말부터 영국과 네덜란드는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대체했어요. 17세기 중엽에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말레이 반도에서 자바, 수마트라를 그리고 대만과 일본과 독점 무역권을 수중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해상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죠. 초기에 영국은 인도를 중심으로 거래를 했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위주로 무역을 했어요. 그 무렵에 향신료는 부피가 적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독점 체제를 완성해서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했어요. 생산지 가격은 최저로 억누르고 유럽에서의 판매 가격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죠. 그래서 독점 이윤을 실현했어요. 선장과 선원들은 고향에서 영웅이 되었고 항해에 자금을 댄 상인들은요, 떼부자가 되었어요. 향료 무역은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비용과 희생도 뒤따랐죠. 힘든 항해를 마치고 본국에 살아 돌아오는 선원과 상인들의 수는요, 소수에 불과했어요. 해상무역을 하는 회사는 무엇보다 군사적으로 강해야 했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운영할 줄도 알아야 했어요.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본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국가가 결합된 형태였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 주어진 권한은 정부 권한에 버금갔어요. 네덜란드 정부는 1602년 동인도 회사에다가 아시아 독점 무역권을 보장해 주었어요. 해상 교역권 이외에도 식민지 개척 관리권을 주었고요. 협상의 권리와 상대국 안에서 독립적인 주권도 보장해 주었어요.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회사가 군대를 가질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는요, 치외 법권과 전쟁 선포권도 가졌어요. 조약 체결권과 화폐 발행권도 주어졌죠. 그 밖에도 식민지 건설할 수 있는 권리와 요새를 축조할 수 있는 권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주었어요. 외국 경쟁자와 싸울 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대주주들이 동인도 회사의 정책과 식민지 정책을 주도했어요. 이렇게 자본주의의 상징인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는 한 손에는 무역을,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유대인들은 삼각 무역에 주력했어요. 인도네시아의 향신료와 인도의 후추와 무명 다이아몬드를 본국에 실어와서 당시 국제 화폐인 은을 마련했죠. 이 은으로 인도네시아 가는 길에 인도에 들러서 후추와 무명을 샀죠. 유대인들은 인도에서 산 후추와 무명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향신료와 바꾸고 일본에 가서 은과 구리로 바꿨어요. 일본의 은은 중국에 가서 금과 비단으로 바꿨어요. 한 행차에 몇 번의 거래를 해서 수익을 크게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로부터 몰루카 제도를 접수한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향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정향을 이 섬에서만 생산하도록 했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무력으로 향신료 시장을 넓혀갔어요. 그렇지만은 정향의 대량 공급은 가격을 떨어뜨리고 향신료에다가 다른 품종을 첨가하는 부정을 행하게 되었어요.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정향의 가격은 폭락했죠. 1760년 암스테르담에서는요, 향료 가격을 인상시킬 그 욕심에 산더미 같은 향료 재고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뒤에 향료를 불법적으로 재배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처형을 당했어요. 1770년 모리셔스의 프랑스 총독은 몰루카로부터 어렵게 정향나무의 씨앗을 훔쳐서 동아프리카 농장에서 재배했어요. 이후에 향신료 산지가 늘어나고 독점권은 무너지고 향신료의 가격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일반 서민들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세계 정향의 9할을 공급하고 있어요. 반면에 정향나무의 원산지였던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정향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인도네시아는 담배와 정향을 혼합해서 크레텍이라고 하는 정향 담배를 만들어냈어요. 인도네시아에 7만 명의 노동자가 이것을 생산하는데 종사할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있었어요. 오늘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세계 정향의 절반을 연기로 뿜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